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잠시 멈춤. 이 책의 부제는 논쟁은 줄이고 소통은 더하는 대화의 원칙입니다. 지은이는 제퍼슨 피셔. 변호사이자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우리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은 연방 판사를 지낸 증조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아버지, 숙부들까지 일가 친척이 대부분 변호사였다. 이야기를 통한 변론, 그것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우리 집안의 정체성이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정에서 펼치는 변론 능력이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리고 의뢰인에게 어떻게 소통하도록 가르치느냐에 따라 그들이 생계를 되찾느냐 아니면 영영 잃어버리느냐가 결정된다. 내가 로스쿨에서 소통 기술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로스쿨에서는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하지만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은 없다. 격렬한 논쟁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도 없다. 로스쿨에서는 법을 읽는 법을 가르치지만 사람을 읽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배워야 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지다. 내가 이 책에 담은 것은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한 논쟁과 의견 충돌, 격렬한 토론, 어려운 대화라는 일상의 전장에서 깨우친 교훈들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 누구의 말이든 말에는 그 자체로 힘이 있다. 그 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퍼져나간다. 직장 동료나 계산대 직원에게 당신이 어떤 말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친구나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당신이 자녀에게 건네는 말은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말할지를 결정한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남자가 입은 황갈색 작업복의 가슴 왼쪽 주머니에는 흰색 타원형 패치가 붙어 있고 그 위에 검은색 실로 라프레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보비 라프레이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보통 증언 녹취 자리에서 처음 만나기 전까지는 상대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 수 없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평균 신장을 한참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었다. 내 체격도 작은 편은 아니다. 키가 183cm를 넘으니까. 그런데도 내 머리는 보비의 가슴께 겨우 닿을 정도였다. 악수할 때 그의 거칠고 거대한 손이 내 손을 감싸 쥐었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손에 시뻘건 자국이 남았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다. 당시 나는 술집에서 벌어진 싸움에 휘말린 사람을 변호하고 있었다. 목격자인 보비의 증언 녹취가 꼭 필요했다. 나는 간단한 신원 정보를 확인한 뒤 싸움이 벌어지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땡땡을 보셨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간단한 질문을 던져도 보비의 신경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기만 했다. 변호사란 것들은 최악의 재앙이야. 하는 짓이라곤 거짓말뿐이지. 그는 갑자기 테이블을 3개 내리치더니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어디 계속 멍청한 질문을 해보시지.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 내 놈에 대한 내 믿음은 딱 내가 너를 던질 수 있는 거리만큼이야. 변호사란 것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재앙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독서 짝꿍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읽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 도와주는 활동이었다. 나는 에반과 짝이 됐다. 그때 나는 그렇게 커다란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에반은 점심을 싸우지 않았다. 게다가 항상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녔다. 어느 날 우리는 던지다의 시제 변화를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에반에게 이 단어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빠에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했다. 그러자 에반이 딱 잘라 말했다. 난 아빠 얼굴 몰라.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감옥에 있었다. 에반의 내면적인 고충을 접한 것은 내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연습할수록 에반의 읽기 실력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혼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키가 3미터는 되어 보이는 보비에게 신랄하게 빈정거리는 말을 던져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터였다. 무엇보다 내 의뢰인에게는 보비의 증언이 꼭 필요했다. 한편으로는 궁금해졌다.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선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는 그 대화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나는 10초 정도 침묵을 지켰다. 그러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어쩌면 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다시 10초 정도 기다리며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방안을 둘러봤다. 그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듯 하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물었다. 부디 말씀해 주세요. 올해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뭔가요? 그는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다. 한참 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지난달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했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은 여기저기 떠돌며 사는 망난이라 나밖에 없거든. 보비는 흐느끼며 어머니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두려움을 전부 쏟아냈다. 그는 어머니의 집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하는 우편물을 받았다고 했다.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망할 놈의 변호사들이었다. 그는 은행과 정부가 자신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렇게 20분 동안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을 털어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노인법과 유산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몇 분 후 동료에게 답장이 왔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꺼이 보비를 만나겠다는 내용이었다. 보비는 거듭 고맙다고 말했다. 남은 증언 시간 동안 나는 진짜 보비 라프레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보비는 두 팔을 벌려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나는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오히려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틀렸다고 말하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소통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보는 동료는 초조하고 참을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대화하는 동료는 형이 약물 중독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이다. 당신이 보는 계산원은 산만하고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대화하는 계산원은 아이들의 새학기 준비물을 살 돈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람이다. 내 경험에 대입하자면 내가 본 보비 라프레이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대화한 보비 라프레이는 외로움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상대의 깊은 본질과 연결되어야 한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지는 게임이다. 이겨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긴다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이다. 신뢰, 존중, 더 심각하게는 상대와의 관계 자체를. 정치인들의 토론이 끝난 다음 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항상 누가 이겼는가이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보면 담론은 승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상반된 입장을 둘러싼 토론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상대의 논리에서 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상대의 관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반대다. 의견 차이가 생기면 새로운 관점에서 배울 기회를 찾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관점을 무조건 차단하고 억누르려고 한다. 우리 솔직해보자. 자신의 관점을 깎아내리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당신의 생각을 바꾼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반대로 당신이 올린 글이 타인의 의견을 비판한 결과 그들의 생각을 바꾼 적은 몇 번이나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논쟁으로 무엇을 증명한 것인가? 논쟁에서 상대를 이긴다면 자존심은 지킬 순 있겠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뿐이다. 소통에서 이기는 것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경우는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꼭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절대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논쟁이든 격렬한 토론이든 사소한 의견 차이든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이다. 논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기회로 바라보자.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에 담긴 감정을 들어야 한다. 눈앞에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대화가 갑자기 언쟁으로 번진 적이 있는가? 우리는 연결이 아닌 전송의 시대에 살고 있다. 진정한 연결이란 깊이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연결은 전달과 맥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전송은 차가운 매체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받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송은 분명 효율적이지만 이해나 진정성과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본다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소셜미디어의 댓글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 이 모두가 전송에는 인간적인 연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송이 연결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악보를 읽는 것만으로 교향악단의 연주를 듣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연결이란 결국 이해와 인정이라는 말에 근사한 옷을 입힌 개념에 불과하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진정한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사이에
연결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당신의 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과 연결될 수 없다. 진정한 연결은 내면의 과정인 이해와 외면의 표현인 인정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연결은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포함한다. 기쁨과 슬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모두 전달하는 통로다. 어떤 경우에는 단절이 정답이다. 어떤 대화는 상대가 있는 곳에서 1000km쯤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닿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거리두기는 당신이 지혜롭다는 뜻인 경우가 많다.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준비했다. 내 클라이언트들에게 효과가 있었으니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원칙은 간단하다.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 통제감을 가지고 말한다. 2. 자신감을 가지고 말한다. 3. 연결을 위해 말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을 꺼내기 전, 문장의 첫 단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숨을 들이쉬어라. 즉, 말의 시작 자리에 호흡을 둬라. 잠시 멈춰라. 숨을 하나의 단어처럼, 대화의 일부처럼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이 연습은 조절된 호흡을 가능하게 한다. 호흡은 신체와 감정을 다스리는 마법이다. 첫 단어를 입 밖으로 내기에 앞서 먼저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시작부터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처음 2초다. 이 짧은 순간이 점화 단계의 반응이 커지는 것을 막아준다.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숨을 쉬어왔을 것이다. 숨이 폐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의식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숨을 들이마신 뒤 5초간 멈췄다가 내쉬라고 말한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호흡 조절을 시작했다. 말다툼 중에는 보통 2가지 호흡 반응이 나타난다. 빨라지거나 아예 멎어버린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말문을 여는 숨을 나는 대화 속 호흡이라 부른다. 1. 먼저 코로 천천히 2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2. 숨을 들이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코로 짧게 1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이렇게 총 3초에 걸쳐 숨을 들이쉰다. 3. 그런 다음 코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때는 들숨보다 날숨이 2배 정도 길어야 한다. 이 호흡을 최소 2번 반복하거나 대화 중 필요할 때마다 반복한다. 대화 속 호흡은
다양한 효과가 있다. 이 효과들은 모두 과학적 연구와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호흡을 숙련된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느리고 안정된 호흡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유지된다. 호흡을 늦추려면 코로 숨을 쉬어라. 코로 숨을 쉬면 공기 저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호흡 속도가 느려진다. 평정을 유지하려면 숨을 더 길게 내쉬어라. 스탠퍼드 의대가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리적 한숨이라 불리는 호흡법은 실시간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먼저 2번에 걸친 들숨으로 시작한다. 코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쉰 뒤 한 번 더 짧고 날카롭게 들숨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입으로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숨을 내쉴 때는 들숨보다 2배가량 길게 내쉰다. 이처럼 숨을 길게 내쉬는 방식은 혈압을 낮추고 체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은 전술적 호흡이라 부르는 특별 훈련을 한다. 전투 중에는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분비돼 심박수가 치솟는데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운동 능력을 순식간에 떨어뜨려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네이비실 대원들은 들숨과 날숨을 일정한 박자에 맞춰 반복하는 리듬 호흡을 활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박스 호흡이다. 숨 들이쉬기, 멈추기, 내쉬기, 다시 멈추기. 이것을 각각 4초씩 유지한다. 이렇게 호흡의 규칙성을 부여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군인, 법집행관, 구조대원, 권투선수, 전투기 조종사, 무술가처럼 극한의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는 이들에게 호흡 기술은 임무 수행 능력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다. 동사로 말하라. 동사는 행동을 촉구하며 수동적인 사고를 능동적인 실행으로 이끈다. 예를 들어 내 진실은 가치 있다 같은 확언은 다소 수동적이다. 반면 내 진실을 말하라 라는 표현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표현하라고 행동을 촉구한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말을 빠르게 할까 느리게 할까? 빠르게 한다. 그러다 보면 말실수로 이어지기 쉽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상태일 뿐 소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침묵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소통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약함의 증거라 여기며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무능함의 증거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침묵은
응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다. 말을 서두르는 것이야말로 약함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침묵을 견디며 천천히 말하는 것이야말로 강함을 대변한다. 타이밍을 잘 맞춘 멈춤은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대화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통제하는 사람이다. 잠시 멈추는 시간은 망설임이 아니다. 대답하기 전에 멈추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멈춤을 통해 당신은 충동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할 수 있다. 멈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뿐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성급한 반응이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 양쪽 모두에게 진정할 틈을 마련해 주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멈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길이에 달려 있다. 당신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내가 5분 안에 답하지 않아도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5일 동안 답이 없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된다. 짧은 멈춤은 일상적인 질문에 답할 때 빛을 발한다. 인터뷰나 증언처럼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나는 의뢰인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몇 초간 침묵하라고 조언한다. 교실이든 회의실이든 거실이든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사람은 언제나 더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숨을 들이쉬는데 걸리는 평균 3초 남짓의 시간은 숨을 내쉴 때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로 말할 준비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긴 멈춤은 보통 5초에서 10초 사이를 뜻한다. 그 이상 길어지면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일종의 타임아웃이다. 짧은 멈춤이 집중을 위한 시간이라면 긴 멈춤은 성찰을 위한 시간이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거나 모욕하거나 얕잡아 볼 때 긴 멈춤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정직한 사람은 침묵의 불편함에 개의치 않는다. 그런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직한 사람은 대개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마치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묵을 메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그러다 보면 침묵을 메우려는 조급함에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느낄 수 있나요? 내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자신감은 하나의 감정이다. 감정은 전등 스위치를 켜듯 단번에 켜거나 끌 수 없다.
자신감이란 자신의 강점은 물론 한계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까가 아니다.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감을 키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이다. 자신감은 단호한 행동에서 태어난다. 1. 진행 상황을 잠깐 확인하고 싶어요. 2.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요. 차이가 느껴지는가? 하나는 조심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하나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한 단어를 빼는 것만으로도 문장의 어조가 달라진다. 잠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첫 번째 문장은 마치 상대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듯 망설이는 느낌을 준다. 반면 두 번째 문장은 자신이 하려는 일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한다. 땡땡 같아요. 혹은 땡땡 하려고 했어요. 같은 주저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행동과 의도를 분명하게 소리내어 표현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임을 입증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만만한 존재로 인식되고 쉽게 짓밟히게 된다. 단호한 언어로 통제권을 되찾고 주도적으로 나아가라.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말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대신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라고 말한 뒤 나가라.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대신 통화를 끝내겠다 라고 말한 뒤 실제로 끊어라.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말해야겠다는 충동을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에 있다. 이는 너무나 명확한 신호다. 핵심은 불안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려는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귀 기울여 듣고 관찰하고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라. 말이 적을수록 요점은 더 명확해진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덜 듣고 싶어지고 당신의 말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말을 적게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의 가치도 커진다. 누군가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도파민이다. 기분을 좋게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며 보상감을 주는 행복 호르몬 말이다. 타인에게서 받는 관심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느끼는 통제감에서 그들은 도파민을 얻는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반응이다. 그러니 그들이 도파민을 얻으려고 말을 휘두를 때 당신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신공격이든 당신의 성격이나 외모, 능력, 정체성에 대한 비난이든 그 목적은 상처를 주는 데 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불쾌하게 할 때는 다음 단계를 시도해보라. 1단계. 길게 멈춰라. 긴 멈춤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그 말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 취소할지 고민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상대에게서 도파민을 빼앗는다는 점이다. 2단계. 상대의 말을 천천히 반복하기. 대부분의 경우 침묵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가 한 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복해 말한다. 당신이 메아리가 되어 상대가 한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3단계. 숨을 계속 내쉬어라.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 호흡을 조절하는 데 집중하면서 몸이 경직되거나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한다. 경계를 그어야 존중받는다. 경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경계는 둘레다. 둘레가 완전히 에워싸인 이 공간은 그 주인의 것으로 고유하고 분명한 영역이 된다. 경계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당신의 삶에서 지켜야 할 가치들이다. 가족의 소중함이나 정신 건강 같은 가치는 당신이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신호를 보내야만 경계가 그어진다. 무엇을 허용할지, 무엇은 허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정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요구와 기준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알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감정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대화 상대와 명확한 연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의 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 액자가 그림의 테두리를 만들어 작품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듯 대화에도 프레임이 있어야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줄어들고 초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프레임이 대화의 흐름을 안내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옆길로 새는 일이 줄어든다. 경계가 없으면 논쟁은 도무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끝없이 겉돌게 된다. 프레임 없이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 주제에 제한이 없다 보니 대화가 필요 이상 길어진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오해와 혼란,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대화를 마쳤을 때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두 걸음 뒤로 물러난 듯한 느낌이 든다. 대화에 주제나 요소, 이야깃거리를 많이 얹을수록 대화는 무거워지고 그만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줄어든다. 처음부터 분명한 틀이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화는 금세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요점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상대의 집중력은 낭비되고 점점 소진된다.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프레임부터 설정하라. 다음은 대화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단계다. 1단계. 방향을 정하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상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라. 2단계. 원하는 결말을 예고하라. 대화를 어떤 결말로 마무리하고 싶은지 알려줘라. 당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미리 제시함으로써 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3단계. 동의를 구하라. 프레임 설정의 마지막 단계는 상대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당신의 말이 당신이다. 지금까지 잠시 멈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변호사가 쓴 말하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초점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빨리 말하지 말고 느리고 여유 있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게 적대적인 누군가가 빠르게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 잠시 심호흡을 하고 여유를 둔 채 말하라는 조언은 법정 다툼에서 경험으로 일궈낸 조언으로 느껴집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말하게 되면 빠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말하면 숨이 가빠지지요. 빠르게 말했을 때의 장점이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심정적으로 좀 덜 답답하다는 것? 아마 그 정도 하나 빼고는 모두 단점만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말하기는 빠르지 않습니다. 여유 있고 차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느리고 여유 있게 말하라는 저자의 조언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빠르거나 느린 그 속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에 여유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는 제 평생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다면 말들은 버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말하기는 그래서 속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평소에 참 빠르게 말하는 편이라 책을 낭독할 때 그리고 누군가 대화할 때 최대한 여유 있게 말해보려고
요즘 자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100개가 있다면 느리고 여유 있게 말할 땐 10개로 축약해서 핵심만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말할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수는 줄어들고 의사소통은 원활해지고 관계는 좋아집니다. 아직까지 살면서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오늘 소개한 책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와닿은 것은 역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조급한 사람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 조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이 책은 학자나 자기계발 강사가 아니라 말로 먹고 사는 법정 변호사가 경험에서 우러나 썼다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자신이 말하던 방식대로 계속 말합니다.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는 이제 조금만 여유 있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10마디 할 시간에 5마디만 하면 됩니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